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자, 이걸 계기로 우리가 동양인들이 노벨상에 약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웃 일본과 비교해서도 일본은 지금 거의 단체를 포함해서 한 개 단체 29명, 그러니까 거의 30명 정도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한국은 2명이다. 우리 한국의 국력에 비해서 노벨상이 적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 이제 일본의 노벨 수상자들인데, 과연 일본 노벨 수상자들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노벨 수상자들의 일본 풍토,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노벨 수상자 통계를 보면 2023년 현재로 약 900명 이상이 되는데, 미국이 400명 이상, 그 다음에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여기 보시면 동양인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서양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동양에서 이제 가장 선진국인 일본도 29명,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스웨덴 다음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노벨 수상자들의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노벨상 수상자를 낼 건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총 29명이 수상을 했죠. 물리학 12명, 화학 8명, 생리학, 의학 5명, 문학 2명, 평화상 1명,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계 미국자들, 일본계 영국 국적자들, 이런 분들이 수상을 했죠. 자, 이번에 그런데 특이하게 원수폭 피폭자 단체 협의회도 단체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폭, 그러니까 보통 일본에서는 히단교라고 하는데, 피폭자 단체 협의회를 이제 간단히 히단교라고 하는데, 이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가 어떤 성격인지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6년에 원폭 피해자들이 결성이 되고 핵 무기 피해를 알리는 거죠. 그리고 철폐를 주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핵 3원칙을 주장을 개성하는 거죠. 비핵 3원칙은 뭐냐면은 핵을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도 지금 이시바 총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핵무기 미국과의 공유죠. 반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이런 일본의 단체도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겁니다. 자, 노벨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받은 노벨 문학상이죠. 일본에는 1968년에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사람이 설국,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소설 읽어보셨을 겁니다. 뭐 경계선은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이제 눈의 고향이다, 이렇게 쭉 나가는 부분이 있죠. 전통적인 감수성과 현대적인 어떤 문제를 조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신미주의 차원에서 일본의 전통, 와비, 사비.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은 보통 와비, 사비라고 그러는데, 와비는 뭐냐면은 어떤 고요함과 청아함, 그 다음에 사비라는 건 쓸쓸함, 이런 전통의 미학을 어떤 신미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문학으로 엮어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에 겐자부로 노벨 문학상인데, 이 사람은 전쟁 트라우마, 이번에 한강 작가하고 비슷한 테마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개인의 어떤 정체성, 또 이제 장애, 이런 문제, 고통 문제, 이런 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노벨 평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토 에이사, 아까 말한 비핵 3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실천을 한 사람이죠. 197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일본이 자랑하는 기초화학, 물리학상의 12명, 그 다음에 또 화학상의 8명, 그리고 생리화학의학의 5명. 그러니까 일본의 노벨상은 주축은 바로 과학상이라는 거죠. 이 과학상 분야를 어떻게 일본이 수상을 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본은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강한 전통이 있다. 그거 바로 어디냐? 장인 정신이라는 거죠. 대대로 이어받아온 어떤 기술에 대한 집착, 거기에 대한 또 자부심, 그걸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면서 그걸 누가 알아주든가 알아주지 않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1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과학과 기술의 실용성. 세 번째는 협력적 연구 환경. 외국 연구소와 굉장히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일본인 수상자들의 특징을 잘 깊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 수십 년을 연구를 한 그런 결과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학이나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전통문화과 철학적 깊이가 더해졌다. 또 어떤 사회적 책임감과 평화에 대한 이건 원래 노벨상의 기본적인 취지니까요. 이런 일본의 수상자들의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도 상당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일본의 서점가에 가보면은 매년 노벨 문학상이 발표할 때 되면은 일본 서점가에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이 계속 나와 있으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받지를 못했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고독, 상실, 현실과 환상 이런 것에 대한 계속적인 탐구를 했는데 계속 후보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자 작가인데 다와라 요코가 있죠. 시인이면서 와세다에 나와가지고 어떤 일본의 단가를 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노벨상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부수적인 효과가 뭐 있느냐.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K-팝, K-무비, K-드라마, K-푸드 열풍이 지금 강력한데 이 강력한 열풍을 우리 한글이 지어내는 이런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K-문학, 앞으로 노벨상을 받은 K-문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이 더더욱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번에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크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일본은 보이지 않게 노벨상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본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문학 했지만 앞으로 이 문학이 번역 사업의 중요성을 이번에 봤죠. 이번에 베버라 스미스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를 맨 처음 번역한 이 사람의 공로를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가바다 야스나리가 196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 노벨 문학상은 내 소설을 번역한 영어 번역가가 절반은 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번역 사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번역 사업은 바로 우리 K-팝, K-무비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연구소와의 협력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끼리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 우리의 숨은 여러 가지 보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해외 연구소와 협력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일본의 노벨 수상가들의 특색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